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FAT 1급 제 77회, 마지막 파트 남았죠. 실무, 이론, 실무, 수행평가 다 했고요. 실무 수행평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차례네요. 마지막 파트죠.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닫고, 내리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가 문제, 실무 수행 평가 62점짜리네요. 여러분들은 저기 시험 문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지금 연습하시면서 요 밑에 있는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 있죠. 차근차근 한 번만 정도 올려주세요. 여기서 잘못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특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만 읽어보면 시험장에 가셔서도 굳이 얘를 보지는 않으셔도 되겠죠. 시험장에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집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거 틀려가지고 감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란 얘기예요. 자,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는 평가 문제, 회사 등록 조회하라 그러는데 회사 등록조회 제가 아까 입력하면서 위에 이 탭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죠. 하나씩 입력하면서 지울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찾고 나가서 뭐 등록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평가 문제 첫 번째 거는 뭐였었느냐 하면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대표자명 김진선이다. 아까 바꿨었죠. 두 번째 사업장 세무서는 역삼이다. 여기 어디 갔어요? 사업장 세무서 역삼이다. 여기 있죠. 세 번째 표준 산업 코드는 G40이다. 그럼 표준 산업 코드 어디에 있나요? 표준 산업 코드 여기 있죠. 표준 산업 코드 G47 틀리죠. 얘는 3번이 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국세환급금 기자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국세환급금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역삼지점 기자번호까지 나와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이건 지우고서 회사 등록 문제는 끝났으니까 하나 없애주고요. 거래처 원장은 하나 불러와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거래처 원장 있죠. 자, 거래처 원장에서 6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6월 말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253 미지급금이래요. 엔터 그냥 다 쳐요. 자, 여기에서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거래처별 잔액으로 1번에 대정광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잔액은 요 칸이죠? 1512만 640원 맞죠? 월드건강 밑에 있네요. 1760만원 얘도 맞죠? 세 번째 회계법인 참길 회계법인 참길 300만원 요것도 맞죠? 그 다음에 우리카드는 900만원 여기는 280만원으로 돼 있죠. 틀린 답은 옳지 않은 것은 얘네요. 그죠? 자, 3번 문제도 거래처 원장 조회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12월 말 현재로 조회를 여러분들이 조회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 언제 기준인지 연도수를 월수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거 6월인데 12월 냈다거나 12월인데 6월 냈다거나 안 바꾸고 그냥 조회를 해서 틀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틀리면 속상하잖아요. 잘 해놓고서는 12월 말이라고 했으니 12월 31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똑같이 엔터 치고요. 계정의 거래처별 잔액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한수건강 어디 나봤더니 여기 있죠.
한수건강 잔액은 끝에 1100만원 맞네요. 필라테스 밑에 3000만원. 3000만원인데 3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1700. 틀린 거, 얘도 틀렸네요. 그죠? 답은 1번이었네요. 그죠? 제가. 그 다음에 행복건강. 행복건강 550만원, 500만원. 얘도 틀렸죠. 그래서 얘네, 세 가지는 다 틀렸고요. 맞는 것은 어떤 것만 맞는다고요? 1번. 항수건강. 얘가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똑같이 이번엔 계정만 12월 말인데 외상입금 잔액 거래처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코드를 5자리 입력하라고 친절하게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12월 말로 외상 매출금 108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가장 적은 금액 잔액이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적은 거 찾아보세요. 어떤 게 가장 적죠? 예. 더 있나? 삼성카드네요. 그죠? 삼성카드가 가장 적어요. 코드 번호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99606. 요거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자리 입력해 달라고 그랬어요. 앞에 공짜 있는 것들이 있으면 00 다 붙이셔야 돼요. 5자리 아니면 틀렸다고 채점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첫 번째 거래처 원장 장부조회했던 거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거래처 원장은 지워놓고 다시 총계정 원장을 조회를 합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서 미지급금 월별 계정은 미지급금이에요. 계정 과목은 지금 총계정 원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조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계정 조회할 때 유용한 장부죠. 그래서 월별 증가 금액 대변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월별로 쭉 나와 있는데 증가된 여기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이죠. 그죠? 여기 대변에 있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8월달에는 1287만원 8월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틀렸네요. 9월달은요 990만원. 얘가 맞네요. 그죠? 15번에는 두 번째 990만원이 맞고 10월달에는 700만원 틀리죠. 11월달에는 400만원 430만원 틀리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 달래요. 얘도 닫고 계정별 원장 클릭하시고요. 계정별 원장 10월 말 현재라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 엔터. 대손충당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항목에서 잔액,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잔액 항목은 예죠. 반영해서 잔액. 그러면 여기다 얼마라고 쓰면 돼요? 103,000.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6번에는. 자, 됐고, 그 다음에 얘도 계정별 원장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라고 하네요. 장부 조회 계속. 입력할 건 다 입력이 여러분 끝났으니까. 현금 출납장 10월 중이라고 되어 있죠. 10월 중이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주시고요. 현금 출금 금액이 가장 큰 전표일자는 전표일자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는데 현금이 출금이면은 여기 출금이라고 나와 있죠. 전표 금액에서 현금 출금액이 가장 큰 날짜는 요거 77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써줘야겠어요? 여기 10월 중 가장 큰 금액 77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전체 매지에서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 단기말 상각 누계 총계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렇다면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유형에서 또 전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단기말 상각 누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밑에 기정 과목 총계 1344000 요거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요거가 똑같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뭐 한번 찾아보면 아는 거니까. 근데 고정자산 관리대장 잘 조회를 안 하기 때문에 요게 용어가 이렇게 옆주로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어떤 항목들이 있나,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해드릴래요. 이제는 이거 재무상태표 아까 해놓은 거 있죠.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로 되어 있죠. 당좌자산 계정 중 잔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코드 세 자리 입력해 보래요. 자, 당좌자산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바로 밑에 있죠. 당좌자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금 계정부터 재고자산 전까지 여기가 지금 당좌자산이에요. 그죠? 당좌자산 중에서 잔액이 가장 적은 거, 얼마일까요? 얘네요. 그죠? 가지급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급금이 금액이 가장 적은데, 이 가지급금 계정을 또 어디 가서 찾지? 계정 가서 찾아야 돼요? 당황스럽죠? 아니에요.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능 모음에서요, 계정 과목 코드 보기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 각 계정들에 대한 코드 번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34. 그래서 여기다가는 134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재무상태표인데 선수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선수금은 뭐예요? 부채죠. 좀 내려가서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 선수금 여기 있네요. 선수금 잔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 656만 5천 원. 요거 써주시면 돼요. 이게 20번에 해당되는 답이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볼까요? 21번 재무상태표 조회는 12월 말 미지급 비용 물어보고 있어요. 미지급 비용 잔액 얼마예요? 미지급 비용 여기 있죠. 145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 답.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여기 아까 나왔던 얘기 나오죠? 2월 이익여금, 다른 말로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용어는요, 이익여금 처분 기산서에서
부르는 계정 명칭이고 얘가 재무상태표로 오잖아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물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의 얘 명칭은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얘는 맨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제가 봤던 여기 우리가 써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808 877 259 그죠? 이거네요. 자, 이제는 손익계산서 받을래요? 그럼 재무상태표 잠깐 놔두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나중에 비율계산 문제 나올 때 그때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안 없애고 내버려 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한 판관비 중에서 계정 금액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올려보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여기 있네요. 193만 4,600원 맞죠? 수선비 여기 있네요. 수선비 738만 6천원 이것도 맞죠? 세금과 공과 여기 있네요. 125만 4천 맞죠?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 있네요. 2,950 50만 7천원인데 55만 7천원 틀렸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손익계산서 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이 볼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 있어요. 조회를 하고요. 이기 예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기 예정 여러분 부가세 본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수 일자를 구분 못하면 이기 예정이 며칠부터 며칠이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까 이론 문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표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허다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이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쵸? 자, 부가가치세 이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세 과세 신용카드 과세이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난이라 그랬죠. 여기 요 용어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코드 3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 80만원하고 8만원 나와있죠? 근데 과세라고 한 것은 뭘 얘기한다?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여기 나와있죠? 과세는 공급가액을 의미해서 80만원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번도 이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것은 매입이죠. 일반 매입 10년이라고 또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매입에서 10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일반 매입 10번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매입 10번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요걸 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얼마라고 대답한다? 4,952만 2,727원 요거를 답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게 되면 이기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날에 이번에는 세액을 물어보고 있죠. 세액은 별도로 반드시 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금액만 물어보면 공급가액, 세액을 물어보면 세액. 세액 공급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이라고 그랬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여기 있고요. 세액은 90만원이죠. 90만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하죠. 부가지세 끝났으니까 이는 없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엔터. 자,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매출 세금계산서 몇 장이냐, 몇 면이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세금계산서 전자매출, 매출은 여기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출처는 12곳, 매수는 몇 개? 16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16매라고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여기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달래요. 얘는 지우고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이익이 예정 전자 매입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이번엔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7월, 9월까지 해주시고요. 엔터. 자, 전자 매입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매입 계산서에서 전자 매입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쓰면 됩니까? 사실 여기를 봐야 되죠. 77만 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매입은 77만 원. 매입처 2곳, 매수는 2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9번 문제를 볼까요? 29번 문제는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계산서 합계표 얘도 완전 없애줘도 될 것 같고요. 거래처별 일반 전체표 다 닫아도 되겠죠? 일단 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예적금 현황 조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적금 현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12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12월 31일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당좌 여기 있죠? 잔액은 얼마? 30980,000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신한은행 보통 여기 525 얘 틀렸네요. 얘가 답일 거고, 우리은행 보통 2천만 원 맞죠? 국민은행 보통 44850 맞죠? 다 맞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틀린 것은 신한은행 잔액이 틀렸어요. 자, 30번 문제에서는 지급 현황조회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없애고 지급 현황 여기 나와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만기일이 2024년에 도래하는 지급원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번호 5자리 거래처 입력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24년에 도래하는, 그러면은 만기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래처 코드를 했죠. 거래처별로 봐야겠네. 만기일별 이거 맞네. 거래처 엔터 치게 되면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얘가 제일 크네요. 그죠?
금액은 1,000만원짜리인데 헬스케어 거 거래처 코드 번호는 07002, 여기 0700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지구 변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죠. 정말 쉬운 거고 한 번만 잘 익히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여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서 요거 공식까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회계정보 분석이라는 게 이런 비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집어넣고 그대로만 계산만 하면 답은 쉽게 나오고 이 점수가 무려 8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될 문제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거 틀리면은 정말 떨어져도 할 말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한 번만 익혀 놓으시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자, 우선 부채 비율이라는 거. 근데 이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순간 착각을 해서 얘는 지금 정기분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재무제표 여기에서 단기 거를 보면 안 되고 정기 거 여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 번만 연습하시면 돼요. 얘는 어렵더라도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되고 숫자만 찾을 줄 알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는데 정기 거로 부채 총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정기 거 부채 총계, 여기 부채 총계라고 나와 있죠. 금액이 얼마예요? 165 630 000 이거예요. 이 숫자를 분모 여기다가 써놓는 거고요. 자본총계, 자본총계는 또 내려가시면 여기 자본총계 250 요거 숫자 나와 있죠. 이 숫자를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써볼게요. 165 630 000 억 단위죠. 여기 자본총계, 자본총계는 250 495 000 이렇게 써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계산기를 누를 때 여기 165 630 000 요 그대로 먼저 누르세요. 165 630 000 첫 번째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로 되어 있는 건 나누기를 누르셔야 돼요. 나누기 여기 250 495 000 이렇게 누르시고 난 다음에 결과값에 곱하기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100분율로 나누는 거예요.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면 그 결과값이 보니까 66.12108 숫자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퍼센테이지 소수점 이하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소수점 나왔던 거 요 밑에 있는 숫자들 싹 다 이렇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몇이에요? 66만 실수만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66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일일이 또 억 단위까지 누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면 누르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앞에 억 단위 세 자리, 밑에 억 단위 세 자리 이렇게만 해보세요. 즉 전체 금액을 다 입력하지 말고 165 나누기 250 이렇게 눌러도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거의 근사치로. 그럼 여기 보여주는 건
뭐 1, 2, 3%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차이가 많이 나게끔 보기를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다 누르지 않더라도 165 계산기로 나누기 250 곱하기 100 하면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도 똑같은 방법이랍니다. 공식을 다 여러분들이 급수가 올라가서 나중에 여기 회계, 비율 분석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다, 부채비율이다 이것만 나와요. 이런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FAT 1급에서 회계정보 분석을 어떤 여기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찾아서 이걸 반영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이런 문제를 무려 8점씩이나 주면서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볼까요? 영업이익이 손익계산서에서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금액은 117920 요거 위에다 쓰시면 돼요. 매출액은 어디 있어요? 매출액은 여기 56600 이렇게 있죠. 제가 어떻게 요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9자리 다 할 필요 없어요. 영업이익은 아까 얼마 했었어요? 117 920 000 이라고 했고 매출액은 566 000 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산기 누를 때 앞에 것만 그냥 눌러도 그 퍼센티지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산기로 117 나누기 566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20 정도 나오네요. 20이 갖고 이거잖아요.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시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마무리 졌으니까 잠깐 시간 내서 뭐 하나 얘기 좀 할까 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늘상 뭐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가 아주 많이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 뭐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지금 폐업을 하게 되는데 거의 100만에 육박한대요. 올해 100만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장사도 안 되고 불경기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힘들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의 미래를 갖다가 잠깐 제가 동기부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흔히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을 하는데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100번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자신을 한다는 얘기죠. 왜요?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근데 자격증 따는 거 어렵죠? 진입장벽이 높아요. 여러분이 힘들 만큼 어느 누군가 이 자격증을 따서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이만한 고생, 노력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주변에 보니까 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하셨다는 많은 얘기들이 어떤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그런 일일수록 엄청 힘들어요.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별의별 갑질하는 것도 당하고 많이 속상하죠. 그만큼 돈 벌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끼는 분들
뭐 전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한다든지 뭔가 전문적인 직종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는 이유는 안정적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또 내 자리가 불안하지 않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이기도 해요. 전문직이면 더욱 좋을 테니까요. 근데 FAT 19 공부해 보면서도 자격증 준비하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잘 견디세요. 반복하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격증 필요한 거는요, FAT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FAT 1급 플러스 TAT 2급 얘는 반드시 취득하셔야 돼요. 그 이상 TAT 1급은 취업하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TAT 2급까지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계 관련 담당자들은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요. 어디 가도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고, 뭐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문직으로 시간을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취업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네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부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또는 자격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2년에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제 직업은 미국 공인회계사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공인회계사였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너무너무 좋았겠죠? 좋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2024년 현재까지 후회 없이 잘 지냈어요. 대기업에서도 근무했었고, 주로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유명한,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갔다가 퇴직하고 제가 이제 강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도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5, 6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목표로 했던 자격증을 따고 이 이후로 건 20여 년 동안을 갖다가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잘 지냈는데,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예전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고서는 미국에서 사무실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 한 대여섯 번 갔다 오면서 미국 상황, 사는 환경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거기서 자리 잡는 걸 제가 접고 그냥 국내 대기업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20여 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상 2023년에 제가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우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세무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사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개인 사무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도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FAT 1급 부가가치세 재무회계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저 또한 이거 준비하면서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 비교해 보니까 정말 또 공부해야 된다는 거. 물론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이긴 한데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많은 걸 까먹고 다시 도전을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거 왜예요? 제 미래를 위해서인 것도 있고요. 새로운 도전 해본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이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강의를 다시 올려드리긴 하는데,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준비하느냐고 한동안 기출문제풀이라든지 그 수업 내용들을 많이 못 올렸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그거 준비하느냐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세무서 준비하면서 시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해드리고 교재도 설명해드리고 그러는 게 좋겠다. 그게 즐거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무실을 내는 거 저한테는 당장 급한 일은 아니에요.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꼭 사무실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은 2027년 정도. 세무사 공부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급하게 여기 욕심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증 취득을 할 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를 이루고 저도 목표를 이루면 서로 좋겠죠. 이게 제 미래를 바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쉽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그 미래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쪽이 훨씬 많다는 거,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하면서 뭐 좋아요, 구독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2025년에 몇 월 달이라고는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스트리밍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트리밍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랍니다. 전 때 수업했던 많은 그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FAT 또는 1급 전산회계 1급 TAT 2급 전산세무죠. 전산세무 2급 이런 자격증들을 들어서 다 따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부하다가 이런 자격증 다 못 따시고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공부해야겠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는 들을 수가 없고, 특히나 어떤 분들은 실무 업무 하면서 지금 자격증을 제가 얘기했던 대로 따고 싶은데 TET 1급 과정이라든지 전산세무 1급 이 내용을 강의를 듣고 싶은데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트리밍 강의를 하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도 이 유튜브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몰라서 그게 수업 같이 해주셨던 분이 가르쳐줘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던 건데,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촌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진짜 서로 참여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주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타임 스케줄, 시간 계획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뭐 스트리밍 강의하면 유료냐? 아니에요, 무료예요. 지금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내서 뭐 저녁이 됐던 제가 나는 시간에 일정한 시간마다 해당되는 이 전산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갖다가 계속 올릴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세무사도 이 강의도 제 능력과 시간이 되면 얘도 올릴 거예요. 물론 무료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어떤 수업을 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견. 어떤 과목, 어떤 급수를 먼저 할까?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부족한, 여기 뭐죠?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대에 필요한 코스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토론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희망사항이라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남겨보세요. 뭐 제가 답장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올려주시는 내용들 쭉 참고해가지고 2025년에 스트리밍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 뭐 유튜버들이, 저도 유튜브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좋아요 구독 누르라 그러면 거의 8, 90%가 누르지 않는다고 거기 보여지면서 많이들 그런데 참 없어 보인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또 뭐 밥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눌러주셔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이용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드릴 수는 없어도 답변을 가능하면 해드릴 수 있도록, 사실상 이 스트리밍 강의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정리해서 한번 쭉 말씀해 드리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있더란 얘기죠. 자, 됐고요. 여러분, 이런 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참고로 FAT 공인회계사회 뿐만이 아니라 ERP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운용사도 있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실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회계 프로그램 전체적인 거 시간 되면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시간이 많이 딸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필요사항이 있는 이런 시험,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응시하시죠?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시면 반영해서 스케줄을 짜고, 제가 그 공시 게시, 뭐 공시라고 하나? 아니 공지라고 하나? 게시도 잘 못 올려요. 어디서 올리는지 몰라가지고. 유튜브 활용하는 것도 조금씩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자꾸만 보면서 서로 더 발전적인 내일을 향해서 가보자고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말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에 또 다음 회차 시험 문제서 풀이해서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